롯데는 이제 뒤처지고 있어요. 쿠팡에서는 뭔가 좀 지분을 좀 같이 이렇게 하든지. 네네. 쿠팡과 롯데의 뭔가 협력 가능성이 있다. 그죠. 협력 내지는 M&A를 보는 거죠. 아, 롯데가 쿠팡을 사는? 네네. 마켓컬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이버랑 뭐 쿠팡이랑 뭐 SSG랑 싸울 정도는 안 되겠죠.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 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하실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와 유통 분야에 있어서 실무와 이론을 모두 겸비한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연성대학교 유통물리과의 이종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저희 채널 처음 나왔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커머스 전문가로 활동 중인 연성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신 네. 이유가 뭐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뭐 여러 비즈니스 모델,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데 네네.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는 솔직히 쿠팡 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마이너스 80%의 그 계좌를 보시는 그죠. 분들이 많은데,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쿠팡을 네.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조만간 마켓컬리가 상장하는데 네네. 여기를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보셨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네네. 이커머스 이야기를 하려면 네네. 기초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쿠팡이 뭐 풀필먼트가 어쩌니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우선은 그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싸게 팔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풀필먼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풀필먼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배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풀필먼트가 뭐냐? 풀필먼트의 사실 사전적 의미는 주문서부터 뭐 포장, 뭐 배송, 뭐 사후관리까지 다 해준다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리테일, 쇼핑몰에서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물건을 사전에 넣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 직접 배송까지 해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주문 들어온 순간 최단계 간에 가기 때문에 실제 가장 그 이커머스 약점이었던 배송 딜리버리 시간을 확 줄임으로써 매출을 요즘에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네. 풀필먼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네. 보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약간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굉장한 혁신인 거죠. 그럼 이거를 누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아마존이 아마존? 시작을 했죠. 참 아마존이 대단한 회사인 게 사실 책 팔던 서점이잖아요. 그렇죠. 책 장사였는데 네. 와,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회사였으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택배가 빨라요. 미국은 보통 그 상품을 구입하면은 특히 이제 아마존 전에 이제 이베이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주문하면 언제 오겠지 하고 한다고 합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네, 너무 넓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그거를 딱 해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꾸면은 분명히 이 시장을 접수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넓은 시장에 중요한 포인트마다 아마존 물류센터를 지은 거예요. 물류센터를 져놓고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져놓고 여기에 그러면은 아마존에 물건 팔 셀러들한테 그럼 너희들 물건 갖다 놔. 우리가 주문 배송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다 해줄게. 라고 해서 이틀 만을 줄인 거죠. 이게 네네. 사실 말은 쉬운데 네. 처음에 투자할 때 들어가는 뭐 비용부터 네네. 해서 이거를 네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까지 네네. 실제로 이게 뭐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 그죠,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아마존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마존 대표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무슨 회사냐 그러면은 자기는 물류회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유통 쪽 리테일 출신이지만 리테일 출신은 기본적으로 좋은 상품을 싸게 팔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받아서 많이 빠르게 배송하게. 아마존이 가장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 내에 AI 로봇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결국에는 물류 비용을 아껴가지고 효율성을 올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고객이 많이 몰려서 이 시장을 장악하면은 뭐 아무리 뭐 큰 뭐 애플이나 삼성이 이러더라도 아마존 아니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아마존이 정한 수수료, 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을 장악해서 먹은 다음에 자기 맘대로 이제 가격을 매겨 소동하겠다는 거죠.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네. 사실 이런 아마존의 모델을 보고 네네. 그대로 들여온 게
쿠팡인 그죠? 거잖아요. 근데 쿠팡이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쿠팡도 원래는 네네. 이런 풀필먼트 이커머스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쿠팡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소셜 커머스로. 소셜 커머스? 그때 당시 막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막 소셜 커머스라는 게 막 생겼었죠. 이제 네. 뭐 사실 시초는 뭐 미국의 그룹폰이긴 한데 그때 뭐 티머니니 위메프니 같이 해가지고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뭐 학교 앞에 뭐 미용실 가면 싸게 산다, 모아서 산다, 아니면 식당 가면 산다. 그게 대유행을 했었죠. 쿠팡의 뜻이 혹시 뭐 쿠폰이 팡팡 터진다 그게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신기한 게 소셜 커머스라는 얘기를 해도 몰라요. 쿠팡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소셜 커머스 하다가 이제 종합 쇼핑몰, 이제 오픈마켓 같은 개념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네이버 쇼핑하고 G마켓이 워낙 큰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을 보니까 이마트하고 뭐 롯데 쇼핑이 너무 큰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아마존 모델을 가져오되 물건을 직접 사입하겠다고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물건을 안 주겠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기억나는데 쿠팡 본사에 강남에 갔었는데 불러서 갔죠. 갔는데 상담실이 좀 큰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브랜드 회사들, 셀러들. 아, 그 이커머스 물건을 팔겠다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네. 다 불러가지고 그때는 쿠팡에 힘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쿠팡 MD가 부탁했어요. 아, 쿠팡이 의리였던 예, 시절이에요? 의리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쿠팡 이 바이어가 하나 있으면은 네. 계속 불러요. 업체들 불러가지고 그래 부탁했어요. 우리 쿠팡에 물건 좀 주세요. 대신 그때는 입점 수수료가 쌌죠. 대신 사입해 주는 대신 얼마 많이 그러니까 쿠팡 마진을 많이 보지 않았던 시절. 그래서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업체들 사이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쿠팡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그렇죠. 이제 뭐 이름도 네네. 못 들어본 신생 네. 회사인데 네, 우리 그렇죠. 물건을 맡겨도 되나 이런 의심도 그렇죠. 좀 했을 거고. 그래서 그때 아마 뭐 소위 닥치는 대로 사입을 해가지고 쿠팡 물센터 막 밀어넣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걸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쿠팡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상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직매입 사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물건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럼 가격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수수료가 20%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30% 중반까지 올려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쿠팡에 안 들어가면 물건을 못 파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에 조금 네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기업 네네. 중에 하나가 마켓컬리잖아요. 네네. 뭐 한간에는 미국에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하는 걸로. 마켓컬리도 어떻게 보면 좀 쿠팡이랑 비슷한 모델인 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새벽 배송 이런 걸로 좀 네네. 유명한데 네네. 뭐 하는 업체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뭐 마켓컬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프리미엄 온라인 식품 전문몰이죠. 온라인에서 프리미엄 식품을 새벽 배송을 가지고 빠르게 배송해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새벽 배송 업체들 중에서는 마켓컬리가 지금 제일 잘 나가나요? 뭐 잘 나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마켓컬리가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시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실제 유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식품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식품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켓컬리가 과감하게 식품을 그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을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게 어렵냐면은 식품은 거기엔 콜드체인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송할 때 냉장, 냉동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그 농림식품부 쪽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때 업체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 수년 전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혹시 모르니 들어가셔라. 근데 그때 들어간 업체들은 네. 다행이고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도 또 못 들어가요. 너무 세져가지고 네. 주소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네네. 마켓컬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네네. 싶은데 네네. 어떻게 처음 시작했고 어떻게 네네.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 얘기 간단히 좀 네네. 해주실 수 있나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뭐 김수자 대표가 네. 우선 출신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재무 컨설턴트 같은 걸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에 홀푸드라는 그 유기농 전문 홀푸드? 네네네 거기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마켓컬리는 항상 앞서가요. 뭐 프리미엄, 유기농, 포장도 뭐 친환경.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핫한 신생 기업이었는데 점차 투자를 늘려서 처음에 했던 이제 새벽 배송을 수도권에서 확대하면서 확 커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네네. 좀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뭐 소위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쿠팡 네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들은 없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대체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가 어떤 강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길래 네네네. 소비자들이 계속 찾나 저는 네네네.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거랑 뭐 같은 맥인데요. 네. 쿠팡이랑 마켓컬리는 밤에 그 맞벌이 주부들이 집에 퇴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면 주문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와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거죠. 쿠팡은 정책적으로 최저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 예.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가격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그런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저렴하게 파는 그렇게 누군가는 그 비용을 손실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테일이나 아니면은 셀러나, 그죠? 아니면은 비싸게 팔아서 판매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쿠팡이나 이제 마켓컬리 입장에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계속 드는 의문이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뭐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네네. 물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려면 또 그만큼의 또 맞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아마존은 사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도 그래서 여러 하고 있고 서비스를 하죠. 뭐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OTT라든지 네네.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로 올리는 영업이익이 맞죠. 엄청나기 때문에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나오는 손해를 어느 정도 좀 벌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도의 모델이 됐는데 그리고 미국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한국이 그게 가능해? 라는 의문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쿠팡이 성공하기 좀 어렵다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네네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 우선은 앞서 좀 이어가면은 아마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점유율이 높잖아요. 근데 쿠팡하고 마켓컬리는 국내에 막강한 네이버 쇼핑하고 이마트, 신세계 쪽을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좀 본인들이 좀 생각한 것보다는 늦어지는 편인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쿠팡이 어려운 부분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쿠팡이 실제 굉장히 획기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지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네이버 쇼핑이나 이제 SSG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니까 지금 비싸게 가고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하기 직전이거든요. 실제 이제 제일 걱정이 네이버 쇼핑이 이제 대한통운, CJ 대한통운하고 협업을 지금 해서 풀필먼트를 도입한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쿠팡의 모델은 직매입 풀필먼트인데 아마존의 모델은 위탁 풀필먼트예요. 근데 분명히 네이버 쇼핑도 위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만약에 네이버 쇼핑에서도 당일 배송이 된다고 그러면은 쿠팡으로서는 굉장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네. 지금 쿠팡이나 네네. 마켓컬리나 네네. 이런 국내의 풀필먼트 기업들이 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 이게 진짜 이거는 어려운 네. 질문인데 네. 흑자 전환이 욕심을 안 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강연가면은 굉장히 수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쿠팡에 대해서. 그 경영 방식을 보면은 조금 뭔가 한국적이지는 않거든요. 그죠? 한국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 쿠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시장을 점유해서 가치를 높여가지고 뭔가 좀 이익을 보겠다는 뭐 투자를 받든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롯데가 가장 저는 좀 유력하다고 보는데 신세계는 지금 이벨 요번에 작년에 샀잖아요. 근데 롯데는 이제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접점이 맞아지면은 어느 정도 쿠팡에서는 뭔가 좀 지분을 좀 같이 이렇게 하든지 하고 적자가 지금은 점유율을 높이려고 적자가 보는 거지 점유율 욕심을 안 내면은 수수료를 더 올리고 제품 가격을 낮추면은 점유율 욕심을 안 내면 분명히 쿠팡은 흑자로 돌아서죠.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네네. 쿠팡과 롯데의 뭔가 협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협력 내지는 M&A를 보는 거죠. 아 롯데가 쿠팡을 사는? 네네. 아, 그래요?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금 지금 근데 지금 몸값이 장난 아닌데 쿠팡이 주가가 아무리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네네네. 지금 뭐 한 20조 정도 되나요? 네네.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될 텐데. 그래도 네.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뭐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실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이버가 저렇게 막 쫓아오는데 네이버가 만약에 풀필먼트가 갖춰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뭐 롯데가 쿠팡을 인수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시장에 나온다기보다는 네네. 실제 롯데 빼고는 인수할 데가 없죠. 아, 그냥 교수님이 이제 네네네. 그렇게 일단은 네. 예상하신다는 예. 거죠? 제가 보기에는 롯데나 뭐 네. 사모펀드 정도 빼고는 네. 그만한 돈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럼 쿠팡은 일단 그렇고 그럼 마켓컬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켓컬리가 이제 네. 애매해지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마켓컬리가 조금 스탠스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컨셉 자체가 아까도 말했죠. 풀필먼트를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거기다가 콜드체인을 운영하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한 거죠. 뭐 프리미엄을 하는데 대신 프리미엄으로 접근하면 장점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단점은 시장 확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죠. 저도 못 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스가 네. 지금 이제 작년에 뭐 2조 했다고 하잖아요, 판매. 그러니까 쿠팡처럼 못 올라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때 프리미엄 컨셉을 잡은 다음에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장이나 뭐
M&A 하려고 했는데 확 땡겨서 치려고? 했는데 네. 뭐가 안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잠깐 꼬였어, 스텝이. 아.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게 부식품 상품 늘리고 네. 그래도 마진 적자 줄이고 음. 광고비 줄이고 하면서 다시 국내 상장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의 마켓 컬리는 그렇게 기업으로서의 투자 매력은 높진 않다. 투자라는 네. 게 그 프리미엄 식품 시장을 잡고는 있지만 네. 뭐 네이버랑 뭐 쿠팡이랑 뭐 SSG랑 싸울 정도는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아까 교수님이 네네. 쿠팡도 국내 대기업이든 어디든 뭐 네. 군침을 흘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죠? 지금 마찬가지. 마켓 컬리도 이제 지금 브랜드 인지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새벽 배송 시장 진출을 원하는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업체가 마켓 컬리를 뭐 M&A 하든지 그럴 네네.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콜드체인 이 새벽 배송이 어려워요. 지금 그 일부 리테일들이 했다가 다 지금 막 그만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뭐 이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다 경쟁자지만 한편으로는 또 노리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승자는 누가 될까? 네이버냐 쿠팡냐? 쿠팡이 어떻게 네이버를 이기겠어요? 쿠팡도 이기 뭐니까 알아요. 아마존고는 성공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 왜요? 왜냐면